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철학 로드맵 5장 정의의 사상편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수업했던 주제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 제가 이제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편을 상당히 뭐 특집 삼아서 몇 편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 강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쪽이거든요. 음, 아무래도 가장 정말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이들 사긴 샀는데,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대로 잘 풀어서 뭐 자유지상주의의 노직 오늘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칸트와 연결된 롤즈, 그리고 어, 또 당연히 이제 공리주의 비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어떤 견해까지 해서 제가 이제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강의가 이미 잘 이제 올라가 있죠. 근데 오늘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또 이제 멋대로 설계하는 방식보다는 일단은 이 저자의 이 오카모토 유이치로인가요? 이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흐름대로 그래도 쭉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제 방식대로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기존에 했던 강의랑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좀 빨리, 어쨌든 훑어보기 정리 수업인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사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저자도 뭐를 먼저 중심으로 뒀냐면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구 근대 사상은 결국은 이 자유주의 사상의 이제 태동과 어떻게 보면 또 확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확장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이제 현대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상의 구분에서 롤즈가 1971년에 정의론을 제필을 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큰 논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롤즈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두 번째 순서에서 바라보게 되는 자유지상주의, 이 노직이죠, 노직. 자유지상주의 대표주의 노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어떤 대립을 살짝 살펴보고, 그런 롤즈와 노직에 대한 어떤 대립에 대해서 샌델 방식의 또 공동체주의적 또 방법이 있죠. 그래서 비판.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또 공격을 하는지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주의 계열과 샌델의 공동체주의 계열. 한편으로는 뭐 로티 같은 경우에는 신실용주의라고 해요. 신실용주의 개념이고, 이 마비네어가 저도 이거 처음 알게 된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오늘 공리주의 파트 부분을 좀 맡게 됩니다. 다만 이 공리주의와 칸트의 어떤 의무론적인 윤리를 나름대로 좀 창의적으로 좀 뭐랄까 종합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찰스 테일러. 그래서 이제 테일러의, 저는 이제 그 테일러를 보고 처음에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테일러도 사실은 이제 오늘 공동체주의 계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주의여도 역시 누구죠? 어디 있어요? 샌델의 또 공동체주의는 또 약간 좀 별개 결이 좀 다르다. 이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도 왜 테일러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 관리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뭐 연관이 있나 했는데 연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개념도 좀 다르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테일러, 그리고 아마티아 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인가 노벨 평화상 탄 거, 노벨 경제학상 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은 경제학 계열에서 더 유명하신 분일 수 있는데, 이 아마티아 센이 얘기하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센은 이제 나중에 또 롤즈와 또 관련해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째 전체적인 이런 흐름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전체적인 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좋은 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일단은 개인을 먼저 우선할 것인가, 공동체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것을 시장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정부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4분면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시장도 중시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노직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쪽 분면의 대표주자는 롤즈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쪽이 개인을 중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롤즈식의 어떤 자유주의를 얘기하되 그럼에도 정부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라는 점, 거기서 이 노직과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롤즈에다가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로티와 아마티아 샌도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여기에 가깝다. 자, 그리고 여기 요쪽이 바로 어디요? 공동체를 중시하니까 보통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정부의 역할도 역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찰스 테일러와 마이클 샌델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리주의가 오늘 여기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 이제 책을 보면요. 이거 저도 찬성합니다. 공리주의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인의 약간 다리를 조금 더 뻗을 수도 있고 공동체 쪽에 또 다리를 뻗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그 사상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효율성의 어떤 논리로 볼 수 있지만 공리주의도 계속 수정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헤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공리주의 어떤 기존의 한계를 조금 봉합하면서 그래서 약간 시장적이면서도 어떤 또 공동체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이쪽 분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롤즈 1번 타자 롤즈입니다. 존 롤즈는 1921년생이고 2002년에 우리는 뭐 2002년 하면 대한민국 그냥 월드컵밖에 기억이 안 나는 해긴 한데 어쨌든 롤즈가 바로 이때 사망을 했죠. 그래서 롤즈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정으로서의 정의하면 롤즈를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무지의 베일 역시 롤즈가 나름 어떤 개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차등의 원칙을 도출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1971년 그래서 정의론을 통해서 롤즈는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의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정립을 했다. 자유주의 어떤 재구축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유주의를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애덤 스미스 이후의 어떤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뭐 더 올라간다면 뭐 로크가 될 수 있지만 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념은 아무래도 포커스가 개인에 잡혀 있거든요. 개인 중심.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 중심과 연결이 돼요. 아까 우리 그래프 생각하면 알죠? 개인과 어떤 시장의 어떤 역할, 그 이쪽이죠.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 위치였다면 롤즈는 이걸 반대한 거예요. 야, 아무리 자유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자유를 우리는 이렇게 실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롤즈는 나름 원래 여기서 이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식 자유주의라고 표현할 때 사실 미국에도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사실상 약간은 정부가 개입한 어떤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표방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1930년대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면 오히려 사회주의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건 사실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명확한 어떤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그 시대와 그 나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은 롤즈는 미국의 이런 어떤 나름의 자유주의 어떤 전통을 좀 물려받았기 때문에 롤즈의 자유주의를 구상했을 때 미국의 전통적 용법의 배경이 됐다. 그래서 롤즈도 그래서 약자를 구제하는 것. 그래서 롤즈의 자유주의라는 것. 롤즈식의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약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통을 그냥 계승만 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 이론을 원리적으로 재구축을 해서 기존의 자유라는 건 개인의 자유로움이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어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사실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그 롤즈 제시문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인용된 거를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다 보면 롤즈는 그냥 뭐 부자들이 알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롤즈도 나름대로는 자유주의 원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더 줄 수 있는가? 근데 그 기회라는 건 사실상 공정한 기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정으로서의 어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 예전에는 보통 정의라고 했을 때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왔던 정의에 대한 기준은 선이었거든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롤즈는 이 선함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각자가 선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선의 기준은 혹은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선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봐서 이 어떤 선함에 대한 어떤 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서 결국은 사실상 어떤 원칙적인 제가 진정한 어떤 공정함을 기준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따져야 된다. 정의를 하면 결국은 공정함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유주의는 사실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천차만별이고 개개인마다 저마다 다른 선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선의 다양성 갖고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주의의 근본 문제를 롤즈는 결국 어떻게 공정함을 우리는 추구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러면 공정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무지의 베일의 방법론을 소개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원칙 안에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분배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가장 공정한 원칙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결국은요 개인의 그 자유도 침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발성, 개인의 어떻든 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만 맞추게 된다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인데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한다?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정의. 패자부활전이죠. 약자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룰. 왜요? 나도 지금 무지의 베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무지의 베일 바깥으로 벗어난다라면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면 내가 사회적인 정말 말 그대로 롤즈 표현대로 최소수혜자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때는 나에게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정책이 됐던 어떤 사회적인 법칙을 원칙을 이제 결정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공정한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 도식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의 베일하면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원칙은 굳이 도식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무지의 베일에서 있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 자유예요. 모든 이에게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게 기본적 자유라는 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 자유를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뭐 참정권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통 선거가 워낙 평이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은 뭐 선거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 노예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돈만 주면 사람 뭐 노예화 시킬 수 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진짜 딴 세계 살고 있는 분입니다. 너무 이제 자본주의가 첨예화되다 보니까 그런 착각도 일으켜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군가 돈을 갖고 사람의 자유를 산다? 원래는 불가능한 거죠. 모든 이는 그죠? 태생적으로 자유롭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것은 모두에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롤즈는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죠? 요걸 무너뜨리는 게 롤즈가 보기엔 공리주의라고 봤어요. 공리주의는 나의 자유조차도 말 그대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팔 수 있지 않냐? 양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롤즈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 자유를 중시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때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무지의 배려 원칙이 그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기회를 준다라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왜 가장 최대 이익을 줘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이익이라는 게 자, 최상위층이 있어요. 최상위층이 있고 최하위층이 있는데 지금 롤즈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얘를 일로 끌어올리고 얘를 이대로 그냥 떨어뜨리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역전을 바로 일으켜 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최대의 이익에 대한 그 기회를 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롤즈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이 안 좋거나 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 부잣집 자녀에게는 국가가 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 자녀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큰 돈을 지원해줄 수 있죠. 학비를. 그러면 어때요? 누가 최대 이익이죠? 여기 최대 수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약자가 최대 수혜를 받게끔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보장은 역시 없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도 그 도움을 받아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답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롤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우리가 여력을 두고 과연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평등하고 형식적으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실질적인 어떤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시정을 촉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제가 방금 한 얘기들에 앞 얘기 다 떼어먹고 그냥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약자에게 복지 퍼부으란 얘기 아니야 라고만 이해하시면 결국 롤즈는 그때 어떻게 되죠? 롤즈 사회주의자네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야 롤즈 완전히 평등주의자네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롤즈는 결국은 어떤 더 보수적인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야 결국은 평등주의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결국은 너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겠죠. 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롤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제가 최근에 요즘 이제 지적 강의 하잖아요. 지적은 롤즈 뭐라고 하냐면 롤즈 보고 신자유주의자라고 해요. 신자유주의 철학을 추구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롤즈한테. 그럼 신자유주의랑 타유주의랑 또 어떻게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롤즈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성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평등에 대한 걸 실현하게 되거든요. 이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인 롤즈의 입장에서는 이쪽 자유주의 계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주의지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고 평등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좌파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신자유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양쪽에서 욕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이해하고 롤즈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롤즈를 보는 관점이 제시문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만 그냥 진짜 여러분 교과서 암기하듯이 롤즈를 익히는 학생들은 본인을 그때 가르쳤던 그 강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분이 어디를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규정화 돼버린 거야. 롤즈 책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롤즈는 그냥 사회주의자지. 결국은 뭐 사회주의자야. 혹은 롤즈는 걔는 뭐 그냥 신자유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저 롤즈 입장에선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롤즈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견해를 좀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정의로는 70년대, 71년에 출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비판에 좀 휘말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좀 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 뒤바꾼 건 아니고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또 책을 쓰면서 약간 견해를 좀 약간 수정하게 되는데 저도 요 책 갖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올해 목표입니다. 2020년 이제 조종일의 이제 목적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 산지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묵혀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읽어볼 때가 드디어 됐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 제가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롤즈에서 뭔가 더 새롭고 매력적인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때 이걸 갖고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한 건 뭐냐면 기존 정의로는 탈역사적이에요. 탈역사적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편성을 띠는 거예요. 시대성을 초월해서 어떤 시대든 간에 이런 칸트의 정언명령 있잖아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방식,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샌델 같은 사람들한테는 공동체주의자한테는 야 이거 뭐 연고가 없다, 이 무연고적 자아다 이런 비판을 해요. 무연고적 자아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뭐 좀 이따 다시 샌델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나름의 어떤 역사성을 살짝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 맥락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양한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첩 합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죠?
중첩 합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오버래핑 컨센서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어봐야겠죠.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롤즈를 일단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딱 끊어놨어요. 근데 이제 롤즈 자체가 나름대로는 이제 1971년에 정의론을 통해서 불을 지폈다. 그죠? 정의 논쟁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뭐가 주류였냐면 사실 공리주의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 공리주의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타자 로버트 노직입니다. 자, 그래서 노직하면은 이제 이 롤즈를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의 어떤 철학적 사유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게 롤즈도 재밌겠다고 표현하면 되나요? 흥미롭게도 롤즈도 노직도 2002년에 죽었네요. 자, 그래서 노직하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자유지상주의 혹은 정의의 소유권, 이 소유권 개념을 특히 이해하셔야 저기 칸트나 롤즈식의 자유주의와 구분할 때 편해요. 그리고 또 이거 최소 국가론, 방임주의 많이 들어봤죠? 그거와 연관해서 사실상 이제 오늘날 20세기의 노직은 최소 국가론을 주장을 강력하게 하죠. 그래서 노직의 대표 저서가 이제 74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의론을 보고 이제 열받아서 쓴 거겠죠. 그래서 74년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아나키가 뭐예요? 무정부주의잖아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약함이겠죠.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의 창시자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가 사실은 그 뼈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 있어서 보통 이 자유지상주의란 말은 리버테리어니즘이라고 보통 불러요. 리버테리어니즘. 예. 그래서 자유존중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표현하면 다들 통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의 소유권 이론. 그래서 이 노직이 결국 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내 소유가 중요해, 내게 최고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개별성, 자기 소유. 내가 이런 우리가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게임의 룰을 반칙한 게 아니야. 남의 걸 뺏어간 것도 아니고 게임의 룰대로 열심히 개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 재산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걸 누가 뺏어가죠? 예. 개인이 경쟁해서 뺏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나타나서 사회라는 이름으로 이 재산에 손을 댄다. 그래서 이걸 빼다가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한테 나눠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은 이거는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얘기한 겁니다. 정부는 좀 빠져라. 정부 너희가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각자의 룰을 갖고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재산을 형성한 거라면 정부는 그것을 빼앗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딱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노직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치안이 안전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것도 뭐예요? 자기 소유를 지켜주려면 치안이 안전해야죠. 또 하나는 다른 나라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국방과 치안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요거는 강조하지만 나머지 그쵸 무슨 우리가 보통 누진세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어떤 그런 큰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롤즈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체 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야 하는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자격, 권리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국가를 구상하게 되고 뭐 폭력, 도난,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하는 거, 계약의 집행 등을 국가가 이제 이행해 주는 거겠죠. 안전하게.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복지 정책 같은 어떤 온정주의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노직 여기서 안 나왔지만 또 경제학자죠. 하이에크 같은 경우가 사실상 자유지상주의 대표주자로 자주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타자로 한번 가보죠. 리처드 노티. 자, 로티 같은 경우에는 신실용주의라고 불려요. 이게 미국식 철학이거든요. 미국에서 발생한 철학인데 실용주의라고 말하니까 되게 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실용주의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유럽에서 말하는 어떤 분석 철학이라고 있어요. 언어 철학. 분석 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어쨌든 이 유럽 방식의 어떤 형이상학 있죠. 형이상학이란 뭐예요? 어떤 신, 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질
실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용주의자들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무의미하다. 중요한 건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요하지 뭔가 굳이 뭐 근본을 따져보고 본질을 따져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좀 더 실용성을 중심으로써 판단하고자 하는 철학 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로티는 전통적인 실용주의 철학자라기보다도요. 로티가 원래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유럽식의 어떤 분석 철학, 뭐 심리 철학 이런 것을 먼저 중점으로 해왔다가 나중에 실용주의로 좀 더 색채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리처드 로티 하면 그래서 오히려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문화론에서 꼭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죠. 자문화 중심주의나 아이러니즘, 문화적 좌파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용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실용주의 사상가로 활약하기 시작했을 무렵 로티는 미국의 전통적 실용주의를 재평가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용주의자를 표방했다. 실용주의에 따르면 가령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2차원적 발상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실용주의는 20세기 전후에 미국에 확립되어 미국 고유의 사상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로티는 1970년대 말엽에 실용주의를 오히려 부활시키는 동시에 그 이론을 분석 철학의 신조리와 결합시켰다. 그래서 분석 철학과 실용주의의 어떤 흐름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실용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옹호다. 자문화 중심주의 옹호래요. 옹호. 요게 왜 좀 특이하냐면 보통 문화론 공부할 때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 문화를 차별하거나 우리 문화를 흡수시키려고 하는 어떤 좀 폭력적인 문화, 그래서 자문화가 타 문화를 배척하고 흡수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자문화 중심주의 옹호론을 얘기했을까라고 할 때 로티가 보기에는 자신의 문화만을 절대시하는 편협한 태도라는 인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보면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떤 필연성.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을 보통 지적을 많이 하는데 로티 같은 경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일단은 우리의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화를 벗어나서 어떤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문화를 우린 중심으로 세계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맥락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합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 합의의 가능성을 자문화 중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실용주의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감이 이런 단어 때문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야 자문화 중심주의를 한없이 깔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각 국가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사실은 움직이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보편주의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 칸트적으로 여러분 뭐 세계 평화주의, 세계 시민주의 얼마나 멋져요. 좋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안전한 편이니까 좀 더 위험한 나라에 우리나라 의사를 더 공평하게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의사들 보내고 마스크 이제 문제 해결되려고 하는데 자 마스크 더 보냅시다. 뭐 이러고 하면 실제로 어때요? 국민들에게 대통령 인기는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함께 공조하려고 하는 물론 그 움직임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스타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심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자유주의와 아이러니즘. 요 말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로티는 롤즈의 자유주의를 이거 후반부 얘기입니다. 나중에 초반부터 롤즈를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롤즈식의 자유주의 있죠. 롤즈식의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 롤즈의 정의론은 지역적 맥락을 무시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구축된 이론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죠. 그러나 로티가 오히려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롤즈의 문제는 뭐다? 이 롤즈식 자유주의는 약간 칸트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나친 보편주의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지역적 맥락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에 비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티가 보기엔 뭐라고 해요? 롤즈야말로
결국 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라는 자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학자니까. 그래서 미국의 민주적 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일원화한 거다. 그래서 롤즈의 태도를 로티는 오히려 철저한 역사주의고 반보편주의적 태도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나름대로 뭐예요? 롤즈를 약간 옹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로티의 근데 일변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로티 입장에는 양면성이 있대. 근데 로티는 기본적으로 롤즈의 자유주의를 긍정하되 이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공과 사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롤즈식의 어떤 자유주의를 그래서 뭔가 표방을 하는 거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적 영역에서는 근데 그런 자유주의를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한 게 아니라 사적 영역은 오히려 아이러니즘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 전략이다. 네. 일종의 종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사실 이제 이 아이러니즘은 우리가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 니체, 푸코, 데리다 이런 개념을 들먹인데요. 그럼 갑자기 니체와 푸코가 데리다가 왜 나오지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틀, 프레임 자체를 깨 부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존에 당연히 여겨졌던 어떤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한 번 더 의심하고 그 토대 자체를 다시 허무는 자들이긴 하죠. 니체의 어떤 방식, 푸코의 그러니까 니체의 뭐 개부학도 그렇고 푸코도 그 니체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데리다는 뭐 해체주의를 얘기했고 이런 방식처럼요. 그래서 로티가 생각하는 아이러니즘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의 발상을 배우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출발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상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안주해버리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출발은 하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있다라면 자, 그래서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유연성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어떤 궁극적인 어떤 나름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러니즘, 공적 부분에서는 롤즈의 자유주의를 이렇게 통합시켜놨다. 실용주의의 어떤 표현에 딱 어울리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죠. 그리고 나서 공적 영역의 자유주의, 사적 영역의 아이러니즘 이것이 로트의 양면 전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경계를 허물고 이 아이러니즘을 공적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 확대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보통 그 어떤 운동으로 가냐면 여러분 소수자 운동 있잖아요. 예. 소수자 운동, 차이의 정치 혹은 다문화주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문화론에 대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 푸는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랑 많이 풀어보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게을러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로티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유연한 자문화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사적 영역에 대한 확장을 정치 영역까지 끌고 오다 보면 이게 더 급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소수자 이론이나 소수자 운동, 차이의 정치,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로티는 여기까지 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티는 오히려 이것을 비판했다. 이건 문화적 좌파다. 문화 운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문화적 좌파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있죠? 자, 그래서 로티가 왜 특히 문화적 좌파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경제적 문제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들은 항상 어떤 문화적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체하고 문화적 이슈만을 끌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비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도 여러분 정치 담론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좌파 운동에서도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 원래 막스주의 자체에서 추구했던 거는 뭐 계급 혁명이고 그게 결국 뭐예요? 경제적 분배거든요. 경제 분배 문제를 이제 중시하는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지고 점점점 또 문화적 이슈로 사실 이제 진보 정당의 이슈가 옮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너무 문화적인 이슈로만 치우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사실상 경제적 격차는 전혀 줄지 않게 될 수 있죠.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화적 좌파 운동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사실상 뭐예요? 기득권자라고 부르는 혹은 자본가라고 불리는 그쵸 그 사람들
소수의 부자들이 오히려 가장 원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문화적 이슈 정도는 뭐 그래, 그건 양보해 줄게. 하지만 경제는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비판을 했다. 알겠죠? 루틴은 그래서 이 공적 영역에서는 롤즈식의 평등적인 자유주의 이상을 마지막까지 내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타자. 이제 자, 이 사람은 자료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인터넷 서칭을 해도 리처드 마빈 헤어. 좀 특이해서 저도 일부러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알아봤거든요. 근데 알아볼 자료가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닉네임이 재밌어요. 여기 부제목이 칸트적 공리주의래요. 이거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대체 칸트적인 공리주의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공리주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벤담이죠. 벤담의 공리주의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원래 윤리 논쟁에서 도덕 논쟁, 윤리 논쟁 이렇게 얘기할 때 벤담과 칸트는 단골 문제예요. 출제 문제. 벤담 하면은 결과론적 윤리, 칸트 하면 의무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벤담은 뭐 감정, 감성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칸트는 이성 뭐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다른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벤담이 말한 창출한 공리주의를 사실 칸트도 매우 싫어했거든요. 칸트도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마빈 헤어라는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공리주의 플러스 칸트를 해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 약간 유추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양적 공리주의. 그러니까 행복의 총량이죠. 행복의 양, 행복량을 최대한 올리고 고통량은 최소화시키는 것. 근데 그게 만약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오케이고, 최대 고통을 늘리는 거면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전체 행복의 여부로 따진다라고 해서 그게 공리주의예요. 근데 양적 공리주의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양적으로만 행복의 양을 따지면 당연히 모차르트를 들을 때 쾌감이랑, 그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우리가 감상할 때 어떤 그 문화 예술적인 어떤 쾌감과 이건 야동 볼 때 쾌감과 이것을 만약에 그냥 따져 보세요. 양적인 행복만으로 따지면 우리는 오히려 뭐가 생기죠? 모차르트보다 그죠? 김본자가 더 위대하다.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김본자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말이 됩니까? 사실상 그것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2020년에 이 N번방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적인 일탈, 그 쾌감에 대한 것을 만약에 양적 공리주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 정말로 만약에 전 국민이 그러면 다 빠지면 어떡해? 그러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칸트는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여성의 어쨌든 나름 고귀한 타자잖아요.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인종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모두에게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게 칸트식의 정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리주의를 따지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질적 공리주의 개념도 제시하고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헤어라는 사람은 규칙 공리주의란 말을 씁니다. 규칙 공리주의. 되게 특이하죠. 저도 규칙 공리주의는 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거예요. 여러분 양적 공리주의 얘기할 때 이건 보통 일종의 그 세세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야,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사태가 있는 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공리주의 한계가 자꾸 드러나요. 그렇죠? 뭐 어린아이를 희생해서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난처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공리주의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논술 시험을 가르치지만 논술에서 공리주의가 등장을 하면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왠지 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너무 이제 경제학적 효율성만 따지는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오늘날 공리주의 학자인 결국은 이 헤어, 이름도 이상해요. 헤어 모델도 아니고, 이 헤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조합을 좀 한 거예요. 이 규칙 공리주의 말씀 약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 미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칙을 미리 정해놓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뭐 성을 착취한다. 어린아이를 야동에 출연시킨다. 이런 거 어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쾌락의 양이 뭐 케이스 바이로 누가 커지냐 작냐 이거 막 일일이 계산하고 따지는 행위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것은 나름의 규칙으로 정해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것들. 사람의 생명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규칙을 정해놔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 보편화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죠. 정한 명령이라는 어떤 칸트의 도덕성, 이것은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되는 명령이죠. 헤어는 이 생각을 더 구체화해서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오히려 말을 바꿔서 예를 들어 거짓말 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릴 때 나 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재반 상황이 같다면 그러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싫겠네 라고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어때요? 거짓말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지 충분히 않겠다라는 것을 확대해 갈 수 있죠. 보편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규칙으로 딱 선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규칙 공리주의 방식으로 보편화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미리 정해두면 아까처럼 어린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칸트 안 돼라고 할 때 공리주의에서도 당연히 안 되지. 우리도 그것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 어린아이를 그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어때요? 계속 보편화되고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편화 가능성이 있냐라고 따질 때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보편화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갖고 책에 설명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익을 따지는 건데 칸트는 뭐예요? 이익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옳고 그름이에요. 이것은 마치 선언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옳고 그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정한 명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미리 일단 결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 인간의 생명이든 뭐 어린아이의 어떤 존엄성이든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공리주의적으로도 그러게 이걸 따져보면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모두의 다수 행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보편화 가능성이 있냐를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름 규칙을 정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칸트가 말하는 옳음과 벤담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이익,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상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꼭 같다는 보장이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같아질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는 누가 열었다? 지금 이 리처드 마빈 헤어가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 근데 지금 또 알게 된 게 리처드 마빈 헤어도 2002년에 죽었네요. 참 신기합니다. 2002년에 왜 이렇게 또 정의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2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화 가능성 얘기를 대충 이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바로 이건 반박 가능하죠. 야 그럼 그게 뭐야?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공리주의인 것을 어느 면에서 좀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한계. 이렇게 보편화 가능성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한다는 공리주의 원리에 합치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에 대처할 때 공리주의자라면 관계자 전체 이익을 고려하게 되고 이 상황을 헤어는 보편화 가능성을 다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편화 가능성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 명령이 있고 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친절해라라는 명령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상충되죠. 거짓말을 하자니 거짓말을 해야 친절할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령이 모순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갈등은 그럴 때 많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헤어가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 이중 이론이에요. 2층 이론인가 2층? 두 개로 층을 쌓듯이 비판적 차원과 직관적 차원을 나눈 거예요. 비판적 차원, 직관적 차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놓고, 그렇죠? 예.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직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덕을 배워요. 우린 직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구체적 상황에 들어가 보면 대립하고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겨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일반적 원칙과 다른 원칙을 고려하면서 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론만으로 실제로 싸우면 분명히 모순이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모순이 벌어졌다? 그럼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 차원에서는 자 거짓말도 안 돼. 우리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게 좋지.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친절해야 하는 것, 이런 게 다수 행복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딜레마가 생기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는 뭐예요? 좀 비판적 사고를 갖고 그 사안을 따져보면 나름대로는 또 새로운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만으로 보면 모순되지만 현실의 이익을 좀 따져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좀 센스 있게 오히려 친절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 실용적으로 들어맞는 그래서 끼워 맞추는 방식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딱딱한 어떤 그 이론 개념으로만 보면은 이게 뭐야 너무 억지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가능한 방식도 아닐까, 방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층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자료를 찾아볼게요. 리처드 마빈이에요. 어쨌든 특이한 주장인데 정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칸트나 공리주의 어떤 이런 윤리 논쟁 같은 거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어떤 나름의 돌파구가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나름 그런 아이디어를 낸 학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서 중간중간 쉬어 가세요. 저는 지금 오늘 지금 빨리 이걸 밤늦게 지금 오후에 제가 녹음 몇 번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또 막 소음이나 뭐 갑자기 프로그램 문제 이것 때문에 전 지금 녹음을 또 몇 번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와서 하고 있는데 얼른 지금 저도 끝나고 아내랑 장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시까지 끝내는 목표로 계속 저는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은 지금 힘들다 하신 분들은 좀 쉬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샌델입니다. 자,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연고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고적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 샌델은 사실상 롤즈를 비판하면서 역시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롤즈를 어떻게 비판한다? 무연고적 자아다. 야 이거 칸트식 방식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고가 없는 자, 즉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현실론, 현실이 뭐길래 현실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2년에 출판합니다. 그래서 정의 한계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 당연히 샌델의 입장에서는 뭐 롤즈와 뭐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샌델 입장에서는 공리주의도 문제가 있고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나름의 시민적 공화주의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샌델의 질문은 그건 거예요. 무연고적자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칸트와 롤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무지의 베일 같은 것, 그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무연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는 가능한가?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어떻게든 결국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본인이 자란 가정이나 지역, 나아가서는 사회나 시대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오는 그 의무를 누구는 무시한다? 롤즈의 사실 주체, 롤즈의 자는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샌델에게는 그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현실론에 있어서 영고적 자아를 따져야 되지, 무영고적 자아인 무지의 베일 이런 것은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추상적이다. 무지의 베일은 그냥 추상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추상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무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듣고 있는 우리도 이미 한국인이라는 한국 공동체 혹은 또 한국 내에서도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을 샌델은 강조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건가? 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자칫하면은 공동체의 어떤 집단주의나 어떤 그런 전체의 폭력, 그렇죠? 혹은 독재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샌델도 비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호 주관성,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보다는 상호 주관성을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재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각 재능이 꽃을 피운다. 재능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럼 뭐예요? 관계라는 것, 이 상호 주관성이 항상 같이 붙여줘야죠. 의사다. 여러분 그 의사에게 진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의사는 빛나게 되죠. 내가 판사다. 판사에게 재판받고자 하는 결국은 그 사안과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인정해주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방식도 변화한다. 그래서 샌델은 인간을 연고적 자아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개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적 공동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샌델은 시민적 공화주의로 더 확장해 갑니다. 이론을요. 공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화주의는 왜 등장을 하는가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공동체주의가 단순히 그냥 집단의 이익만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샌델은 96년에 민주주의의 불만이라는 책을 쓰는데 미국의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유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대립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자유주의 철학만으로 점철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여기선 시민적인 공화주의와의 늘 대립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샌델이 제창한 시민적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그래서 내세웁니다. 자, 이 공화주의의 원칙, 시민적 공화주의입니다. 시민적 공화주의 원칙의 첫 번째는 자아 통치로서의 자유,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자아 통치의 자유가 있다. 자유주의와 같이 자유를 선택의 자유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는 그냥 선택만을 강조하는 거. 자유하면 뭐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지 선택이 필요한 이거라면 공화주의는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통치.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냥 선택할 수 있음과는 다른 개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도 공동선을 중시하는 거. 공화주의라 함은 사실상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샌델을 공부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소환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바로 그 덕, 시민으로서의 어떤 덕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개인의 아까 그 이익주의, 자유지상주의가 특히 얘기했던 그런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개인의 이익으로 치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뭐 님비 핀피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시민적 공화주의는 자기 통치와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덕을 키워야 된다라고 본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바로 얘기했네요. 그건데 결국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그걸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교육을 어때요? 실제로 국가가 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을 계속해서 형성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샌델이 주장하는 입장, 샌델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결국 시민적 공화주의로 귀결이 되고 있다만 알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찰스 테일러. 찰스 테일러는 여기서 이제 다문화주의가 등장을 해요. 아까 로티 신실용주의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뭔가 얘기했다라면 테일러는 분명히 공동체주의자거든요. 다문화주의를 제창한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테일러도 샌델처럼 공동체주의 계열로 들어는 가지만 뭔가 다른 개념으로 공동체를 정의한다. 왜 좀 다르냐면 사실 테일러의 이 학문적 바탕은요 헤겔에 있어요. 헤겔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겔이 또 강조했던 것이 실제 어느 정도 공동체성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는 더더욱이 헤겔의 어떤 인정 개념을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의 개념을 통해서 인정의 정치, 뭐 다문화주의 이런 얘기를 테일러가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자유주의 비판에 대해서 뭐 읽어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마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근대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것과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일러도 자유주의 비판을 할 때 일종의 어떤 원자주의,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이제 타깃을 하면서 노직을 엄청 깝니다. 노직 비판.
노직의 자유지상주의가 어떻게 자유주의에 속하죠. 근데 그 자유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하는 학설이다. 노직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그런 노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노직의 주장은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근저에 있는 것은 자기 삶의 참모습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관. 내가 내 인생을 택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유주의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 자체를 듣고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테일러가 보기에는 결국 이것은 노직의 주장은 사회를 원자화시킨다. 사회적 원자주의, 파편화시킨다 이런 거 쉽게 보면 이런 편이 더 부정적으로 들리죠. 사회를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혼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긍정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일러는 어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해친다라고 보겠죠. 인간은 샌델도 얘기한 것처럼 사회 안에서만 꼽힐 수 있는 건데 그런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 철학이 바로 이 자유주의인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싹 다 들어서 비판. 그러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라고 할 때 이제 헤겔의 인정 개념을 들고 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 이전에 봤던 악셀 호네트도 인정 투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같은 인정입니다. 헤겔이 얘기했던 이것을 조금 뭐 다르게 다른 선상에서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반사회적 원자주의 관점에서 테일러는 독자적인 공동체주의를 제창한다. 자, 독자적 공동체주의래요. 헤겔의 인정 개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독자적 방식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일러는 당시 그 기존의 전의 학자죠. 미드를 참조하면서 인정 개념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인 인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얘기했다.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에 연결된다? 인정의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실 뭐 여러분 이해하려고 치고 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정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문화,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근데 근대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를 그동안 끊어왔던 사회라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왜냐하면 자꾸 개개인을 강조하고 독립을 강조하고 자존만을 강조했으니까 사회적 원자주의가 이것을 끊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는 것이 테일러리즘이 아니에요. 테일러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다문화주의는 그럼 왜 튀어나오냐? 오늘날 사실 우리가 문화주의 할 때 다문화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정에 대한 개념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문화론이라고 볼 수 있죠. 테일러의 사상은 더 나아가서 다문화주의로 진화한다. 참고로 테일러는 여러분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국가로서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다양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인데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결국은 이때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로티는 되게 그걸 비판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테일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이 모이고 그래서 어떤 문화운동이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차이의 정치라던가 인정의 정치, 정체성의 어떤 정치 다 어느 정도는 문화적 영향을 받는 사회적 담론들이거든요. 그런 구호들이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신실용주의자인 로티는 되게 비판했다고 했죠. 2층 이론을 통해서. 근데 지금 테일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인정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문화주의의 이 인정 개념을 집어넣음으로써 소수의 약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억압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소수자들의 문화를 부정하고 동화 정책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아까 로티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테일러가 보기에는 로티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타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테일러가 다문화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의 정치를 펼치는 거다. 알겠죠?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어떤 문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알겠죠? 물론 아까 로티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내가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한다고 해서 언제 아무것도 인정 안 하겠대? 그게 아니라 뭐 유연하게 뭐 이런 개념을 또 블라블라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문화주의가 그러면 이상적이냐라고 할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들레즈의 어떤 차이의 어떤 반복을 생각해 보면 다문화주의가 말하고 하는 그 인정에 또 한계가 또 있거든요. 단순히 인정만으로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그 타자를 통해서 무엇이 변하는가? 뭐 이런 또
문제 의식을 던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정신없게 수업을 해서 여러분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리처드 로티에 대해서 살짝 감이 왔다라는 거, 테일러한테도 살짝 감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다문화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어떤 연계점을 좀 갖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점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티아 센. 센은 아직 살아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센이 강조하는 건 이제 역량.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아마티아 센은 롤즈의 자유주의나 노직의 자유주상주의 모두를 비판하되, 하지만 센 역시도 사실은 근데 여전히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를 벗어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자유주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정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마티아 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도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3국 사람이죠. 백인이 아니에요. 센은.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데 뭐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타고 이런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의 어떤 출신으로서 오히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어떤 시선을 볼 수 있었던 거고, 백인 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경제학에서는 항상 개인을 뭐라고 전제하죠? 합리적 개인이라고 전제를 깔아. 이거 전제예요, 대전제. 이거 무너지면 경제학이 무너지거든요.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를 까는데 센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야,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우둔하다. 요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적 전제에서는 합리적 개인을 얘기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러한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다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거든요. 빈곤은 단순히 생산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아도 식량의 절대적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빈곤과 기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요인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 아마티아 센에 있어서 주장해서 중요한 건 다른 정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경제적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센은 당연히 경제학자로서 이 경제적 측면을 매우 강조를 한다. 근데 경제학의 근본 난점은 뭐다? 바로 호모 이코노미코스, 즉 합리적 개인이라는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경제인은 사회적으로는 우둔한 자에 가깝다. 경제 이론이 의거하는 인간상은 합리적인 우둔한 자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셔널 풀즈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센은 인간의 행동 동기로, 보통 합리적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경제학에서는 그 인간의 행동 동기를 뭐라고 잡죠? 이기성으로 잡아요. 애덤 스미스의 자기 이익에 대한 근거. 근데 오히려 센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없지 않죠. 당연히 있긴 있지만 공감이나 사회적 커미트먼트가 있다. 커미트먼트.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대로 한글로 쓴 이유가 뭐냐면 약간 괜히 공감과 구분이 안 갈까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타인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배려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감이든 사회적 커미트먼트든 둘 다 뭐예요? 타인의 이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합리적 그 일반 그 고정 경제학과는 다르죠 일단. 근데 공감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으로도 상호 호혜성 같은 거예요. 타인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도 연결된다는 걸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다라면 그런 공감이라는 거라. 공감이라는 건 타인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내 이익에 대한 어떤 상호성까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사회적 커미트먼트는 거기에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오롯이 타인의 이익을, 자기 이익을 도외시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을 사회적 커미트먼트라고 했는데 센은 특히 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커미트먼트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사회적 커미트먼트를 개념을 제청한 이유는 센에게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바로 근본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방법론으로 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롤즈의 차등 원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롤즈가. 예. 최소 약자에 대한 차등 원칙. 근데 이게 특히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롤즈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나름대로. 다만
차이가 있어요. 롤즈가 사회적 경제 약자에 대해서 차등 원칙을 개입해서 도와주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샌도 인정을 하면서도 롤즈가 너무 시선을 어디로만 가고 있다? 정작 너무 기본제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제, 재화죠, 재화. 결국은 소득과 부, 말 그대로 물질이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물질. 결국은 롤즈가 결과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너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 센이 보기에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 기본제를 분배하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롤즈의 이러한 사상은 센은 오히려 물신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결국은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롤즈가 그랬다라기보다는 롤즈의 이 주장이 이것만이 옳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계속 이 물질에만 집착을 하게 될 거니까죠. 그래서 이것은 물신 숭배다. 막스가 얘기했던 용어죠. 물신 숭배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비판을 해요. 그럼 센은 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냐? 인간은 물질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듭시다.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분에게 자 기본제를 평등하게 분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기가 편해지나요? 그러면 그 삶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재화를 손에 넣어도 결국은 말 그대로 인간의 선한 삶을 실현해서 살기에는 애초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재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은 뭐를 더 중시하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롤즈는 결과적으로 롤즈의 이론의 특징은 기본제의 분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약자를 구제하겠다. 그러면 아마티아 센은 뭘로 얘기한다? 더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제라는 재화에만 묻지 말고 역량의 평등을 따지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약자를 구제하자. 이건 거예요. 역량을 개발하는 그것을 우리는 더 추구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치 있게 삶을 추구해야 돼요.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개개인이 얼마만큼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삶의 방식의 폭과 같은 거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단순히 기본소득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국 아니죠.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 역량을. 알겠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다라는 거죠. 기본제 분배가 보다 결국 우리 사람의 역량,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교육도 있겠죠. 교육에 대한 가치는 물질만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재화를 분배했다고 하자. 하지만 같은 재화를 받아도 모두가 똑같이 그 재화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전동 킥보드를 모두에게 줬다? 이러면 뭐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쓸 수 있나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모두에게 국가가 나눠줬다? 그러면 그 폰을 누구나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기능으로 다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각 장애인분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배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정의를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본 거죠. 알겠죠? 그것이 아마티아 센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시간 딱 넘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롤즈의 어떤 방식, 노직의 방식, 자유지상주의 혹은 로티가 얘기했던 뭐 신실용주의 어떤 방식에서 어떤 아까 그 2층 이론 되게 재밌었죠. 뭐 개인에 있어서는 아이러니한데 아이러니 방식, 아이러니즘인데 또 공적에서는 롤즈의 방식을 헤어 같은 경우에는 또 칸트를 접목해가지고 규칙 공리주의를 그렇죠? 샌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고적 자아를 얘기하면서 시민적 공화주의로 나아가는 것. 테일러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다문화주의 어떤 인정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인정의 정치로 넘어가는 것. 아마티아 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롤즈를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방식을 단순 기본제의 물질의 방식이 아니라 역량 개발로 넘어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오늘의 거의 주인공은 롤즈예요. 롤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 모든 논쟁들이 다 가지치기로 해서 확장되고 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는 한 단원 남았는데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10명이나 말이 한 단원이지 마지막 단원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짜투리. 근데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누가 그것을 이어받을 것인가, 현대 사상을 누가 이어받아서 확장할 것인가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도 어색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보면 이제 한나 아렌트, 네그리 하트, 지젝 잠시하고 알랭 바디우, 그죠? 장링 낭시가 있고요. 아감벤, 그리고 여기서 한 4명 빼고요. 역시 한 6명 정도로 추려서 간략하게 그냥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생소하게 듣는 학자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가는 거는 확실히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철학 로드맵도 딱 한 강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마지막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